예, 그러면 아무튼 인연따라 오대산 월정사 앞에 명상마을에 있으면서 또 진짜 특별하게 문학 공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포레스 문학 전기라는 책을 20년 전에 썼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강 작가가 히라버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시작하자마자 보르헤스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제 책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르헤스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하여튼 그걸 인용하면서 그 소설이 시작돼요. 오늘 주제는 아르헨티나의 작가예요. 보르헤스라고 하는 분인데 보르헤스 문학이 시간과 존재를 주로 다루거든요. 여기서 시간과 존재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재는 의식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하면 현상과 본질이란 뜻이에요. 자, 들어가며 문학의 근본 주제, 시간. 문학에서 가장 깊이 다루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인간은 시간에 대해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어요. 인간만이 시간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학은 시간을 통해서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며 문학의 근본 주제 시간. 20세기의 창조자 보르헤스. 보르헤스의 별명이 20세기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AI 시대잖아요. AI라고 하는 근본 아이디어는 보르헤스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인터넷, 지금 AI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상을 보르헤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보르헤스를 20세기의 많은 지성인들이 20세기의 창조자라고 불렀어요. 1899년 태어나서 1986년 돌아가셨으니까 만 87세를 살았네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중남미에 있는 국가지요. 보르헤스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영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아르헨티나로 시집가면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뭐 고위 간부 한테 시집가면서 영국 여인이 약간 황무지 같은 느낌?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가면서 뭘 가지고 갔을까? 그래서 뭘 가져갔느냐 하면 도서관 하나를 몽땅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수품 대부분을 책으로. 그래서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고전들을 싹 모아가지고 가서 도서관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도서관.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한 번도 학교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 집안 도서관에서 개인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집에서는 할머니가 영국인이고 이제 할아버지는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국어와 스페인어의 이중 모국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릴 때 교육은 유럽에서 받았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그래서 하여튼 집안이 학교를 안 다니고 모든 교육을 집에서 다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도서관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 보르헤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문학적 주제가 시간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문학과 어떻게 연관을 맺을까? 문학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되게 세 파트예요. 첫째, 문학의 재료인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문학은 언어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언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게 문학의 한 파트고, 둘째, 왜 글을 쓰는가 하는 문학 체험의 문제. 인간이 왜 글을 쓰는가? 인간이 어떤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체험이 이제 오늘의 우리들의 주제인 절대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대산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마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어떤 이런 절대에 대한 체험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모인 게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학 체험은 여러분 절대 체험은 시간이 한번 끊어지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번 끊어지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오늘 정멸보궁에 여러 번 봤던 장면이지만 그 부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그냥 방석만 있고, 예. 그게 실제로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새로웠다. 그러면 어떤 새로움인가? 기존의 모든 관념이 한번 무너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이 무너진다. 이거를 시간이 끊어진다고 문학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끊어지는 체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상으로 만든 부처가 아닌 공간 자체로 있는 부처를 딱 보고 내가 그걸 알아봤을 때 그때 부처라고 하는 기존의 관념이 한번 탁 무너지면서 그 표현은 우리 교사님처럼 속 시원하다는 말을 100%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다, 인간한테는. 근데 그 체험을 표현하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 장르인데 소위 말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체험하는 절대 체험을 표현하면 예술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글로 표현하면 문학이라는 것이 펼쳐져서 시간이 끊어지는 체험이 문학 체험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문학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학은 어떻게 소통되는가 하는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이다. 뭐 참여 문학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문학이 있는데 그 참여 문학 할 때 그 참여는 시대 정신을 문학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하고 지금 여기 중남미 아르헨티나 사람하고 동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은 현대인이라고 하는 데서 동질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데서 우리 같으면 뭐 배달의 민족, 뭐 또 동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국 같으면 중화, 또 뭐 예전에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르기 시작한 첫 번째 인류예요. 시간의식으로. 현대라는 말은 뭐냐면 모던이란 말은 라틴어로 모데르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뜻은 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 이런 뜻이 모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자기를 현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시간적으로 과거인, 중세인, 고대인보다도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이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첨단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데 굉장히 가치를 두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학은 사회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적으로 가장 첨단인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따라잡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서울이 뭐 동경보다는 뭐 20년, 30년 뒤떨어졌고 또 파리보다는 런던보다는 뭐 30, 40년, 뉴욕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간 가지고 동시대를 사느냐, 처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금 뉴욕하고는 별 차이 없지요? 많이 따라잡았네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현대문학은 이런 시간관념을 반영합니다. 첫째 분야에서 문학과 시간과의 관계에서 첫째 분야에서 문학의 재료인 언어의 본질이 시간성과 리듬이기 때문에 언어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리듬이란 게 있어요. 특히 요즘 랩 같은 거 보면 후렴구 맞추고 그런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은 반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걸 시간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학은 시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그림이나 조각 같은 공간 예술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확실히 그림은 고정된 것인 거에 반해서 문학은 글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시간성을 많이 반영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둘째 분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둘째 분야에서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문학 체험은 시간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체험은 시간이 한번 끊어지는 체험. 그래서 문학은 곧 시간 체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새로운 느낌. 그러니까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그런 그 존재와의 만남을 찰나간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시간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문학은 곧 시간 체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 체험이란 일상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드러나는 존재에 대한 체험을 말한다. 자, 셋째 분야에서 문학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시간 개념의 산물이기에 우리 시대의 현대문학은 치열한 시간 의식 하에 탄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은 전방위적으로 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집안의 유전병으로 중년 이후 실명했던 보르헤스에게 시간감은 공간감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여러분, 장님되면 공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기억은 계속 시간을 흐르는데 이분이 집안의 유전병 때문에 나이 40쯤 돼가지고 실명해요. 실명하고 나면 어때요? 공간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시간감이 훨씬 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간감이 떨어지는 대신 시간의 강물이 엄습해 오는 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이다. 보르헤스는 어느 대담에서 자신은 공간감은 별로 느끼지 않지만 사는데 지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시간감은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시간은 지속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존재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 없이 살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바로 시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학에서는 가장 큰 주제가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시간이다. 할 때
나의 현상을 대표하는 것이 시간이어서 여러분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긴 있죠. 맞아요. 지나가잖아요. 세게 안 쳐도 되죠. 살살. 시간이 지나가지요. 맞아요. 시간이 있죠. 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 속에 있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예? 현재? 그러니까 현재가 어디냐고.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지산 꼭대기에서 흘러요. 지금 여기서 흘러요. 지금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나 밖에 어디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변해가는 것을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나와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현상이 시간이에요. 인간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과 현상. 인간의 현상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저는 소화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참선하고 나니까 이게 다 소화가 돼.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에서 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언어가 시간이고. 그러니까 나는 본질이자 현상인데 나의 현상적인 측면이 시간이고 시간을 불교에서는 생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멸법이라 부르잖아요. 현상을. 아무튼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한 개념이에요. 자, 이어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이란 형이상학의 기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시간이란 형이상학의 기본 문제. 형이상학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시간 가지고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쓴 분인데 그 고백록의 7장인가 어딘가에 시간론에 대해서 썼어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면 어거스틴이라 들어보셨죠? 세인트 어거스틴.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 성인이 그때는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그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시간이 뭡니까?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안 돼요.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뭡니까?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안 돼요. 근데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표현을 못 한대. 여러분 어때요? 말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뭡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인간은 시간이 뭔지를. 근데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제대로 표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학의 기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인간이 시간을 해석하려고 도전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이 삼간이라고 부르는 이 기본 구조 자체가 이게 본질의 세 가지 면이거든. 그러니까 본질의 세 가지 면이 시간, 인간, 공간. 공간은 법신이고, 시간이 보신이고, 인간이 화신이고. 그러니까 지금 존재라고 하는 혹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건 불이 중도라고 하건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상을 인간이 직감적으로는 실상에 대해서 딱 오는데, 근데 이거를 딱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엉겨버려가지고 이걸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문제 하나에 집중하면 공간이 따라오고, 존재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따라오고, 그럼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인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딱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문학이란 것은 현상을 통해서 본질로 넘어가는 유의법을 통해서 무의법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문학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거죠. 나름대로 답을 시도한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문학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는 문학은 고전이 되어가지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인간한테 이렇게 가슴을 터치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기 개인의 신변잡기만을 쓴다면 그거는 고전이 될 수 없고, 정말 이렇게 아무한테도 읽히지 않는, 또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문학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작가가 되려면 자기 개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말고 개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다루세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개인 문제에 철저하면 할수록 그 개인이 완전히 세계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문제예요. 한 인간이 그냥 아무개 이야기만 하면 이게 그냥 아무도 안 읽는 게 되는데, 그 아무개라고 하는데 정직하면서 주제가 이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무개의 경험이 본질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때, 그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간디 자서전에서 간디가요, 딱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인생은, 이제 자서전 쓰면서, 나의 인생은 진리의 실험이었다. 나는 나 개인한테서 진리가 성립하는지를 내 인생을 가지고 실험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쓴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의 삶에서 충실하다가 이제 보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학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란 것도 그 본질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에요. 자, 그건 사실입니다. 만약 시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형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철학자가 20-30년에 걸친 각고의 연구와 명상을 통해 철학과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이뤄냈다 하더라도 시간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면에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고 그 아찔한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치명적인 현기증, 즉 지금은 오래된 경구인 따옴표,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를 처음 말하면서 느꼈을 그 아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흘러간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느낄 때 좀 우리가 아찔해요. 그러면 재행무상에 대한 부처님의 해결책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죠. 여러분 맞아요? 부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걸 발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부처님 같으면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생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생사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제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헤라클레이토스 이 말이 오래된 격언이에요.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게 오래된 격언이에요. 근데 부처님식의 해결 방식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담그는 그 물은 물 자체는 같은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물은 흘러가지만 그 물 자체는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방식이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전하니 모든 것이 흘러간다 해서 이게 현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본질에 대해서 딱 우리가 알아차리면 본질을 알아차리는 입장에서는 물이 언제든지 담궈도 그 물 자체는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 오늘도 지금 물이 흐르는 거 봤죠, 우리가. 여기 월정사에서 상운사까지 가면서 물이 계속 흘렀잖아요. 많이 얼어 있었지만. 저 물이,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여러분, 오대산이 한강의 발원지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대 미르감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오늘 중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요 물줄기가 중대보다는 북대가 조금 더 깊은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북대 미더감에서 우통수인가? 거기 샘물 이름이 우통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지금 한강의 발원지래요. 자, 그러면 우통수에서 나오는 물이 한강에 흘러가서 황해까지 갔죠. 그리고 태평양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요 물줄기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요게 우통수의 물이나 태평양의 물이나 한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야의 문제예요. 이 시야가 확 넓어져 버리면 이 전체가 모든 물이, 그러니까 물에 뭐 소금 타면 소금물이고 설탕 타면 설탕물이고,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이유가 여러분 똥물이나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물 자체는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섞이느냐의 문제가 다를 뿐이지 물 자체는 같아요. 따라서 물 자체는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시각, 변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라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이 담그는 그 물 자체는 같다. 모든 인간한테 지금 이 순간을 두 번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두 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거 참 둘이 모순이, 이게 현상과 본질이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을 만약에 어떤 선사라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바퀴만 싹 돌면 모든 인간이 현재를 두 번 살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이 현재에서만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것이 지금 딱 겹쳐 있다는 이 사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상과 본질이 지금 항상 눈앞에서 딱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도라고 하는 세계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옛날에 쓴 거지만 지금 보니까 해석이 달라졌네. 예, 재미있네요. 그런 면에서.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은 첫째로 시간도 강물처럼
언제나 흐르며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신성한 공포를 안겨주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인데 우리들도 역시 하나의 강이라는 사실. 여러분,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고 내가 강이고 내가 흐름이고 내가 흐름 자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하나의 강이라는 사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강처럼 우리들도 흐르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인간한테는 변화하는 자기 몸을 바라보는 그것은 변화하지 않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 문학을 가지고 우리 이 한 물건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콘트라스트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부처님이 재행무상을 말하는 그 입장은 재행무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흐르지 않는 입장에서 봐야지 흐르는 게 보여요. 근데 흐르는 거 안에서는 그게 흐르는 줄 몰라. 꿈 속에서는 꿈인 줄 몰라. 근데 벗어나면 꿈인 줄 알듯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이게 이제 흐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멸보궁에서 방석 위에 몸을 가지지 않은 부처를 봤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일종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요. 좀 자극이 될 수 있다고요. 형상 없는 부처가 수많은 형상 가진 것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항상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본 다음에는 현상도 본질도 치우치지 않는 요 두 개 딱 만나는 중도, 그 중도 자리를 딱 놓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 공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문학 가지고 우리 선을 말하면 참 재밌겠네요. 다음에 보르에서는 또 다른 대담집에서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시간의 문제처럼 매혹적이고 독특하면서도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은 부처님의 화두인 생로병사를 딱 줄이면, 한마디로 딱 줄이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은 시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시간 문제 해결하려고 출가했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생사고 생사는 시간이라는 문제예요. 이 시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간이 흐르는 걸 보는 그 자리는 흐르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걸 보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금 자기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심안, 자기 마음의 눈, 그건 흐르지 않아요. 그건 흐르지 않아서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흐르는 것을 심안은 딱 보고 있어. 모든 건 흐르는데 그걸 보는 자는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학에서 말하는 이런 경구들,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강물을 발을 두 번 적실 수 없다. 이런 경구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딱 뒤집으면 모든 인간이 담그는 물은 물 자체는 같은 것이다. 여러분, 물 자체는 같지 않나요? 물에 섞인 건 다르다니까. 그렇죠? 물 자체는 안 변한다고요. 자, 의식에 섞이는 거는 달라요. 의식의 상태는 달라요. 의식의 상태는 희노, 애락, 애오욕, 여기에서 말하는 칠정. 그러니까 이게 다 의식의 상태예요. 희노, 애락, 애오욕이 의식의 상태는 달라요. 근데 의식 자체는 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자체를 발견하는 게 견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깨어있는 이 멀쩡한 맹숭맹숭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이 의식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놓고 말해서 이렇게 보는 이것은 변한 적이 진짜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지금 보는 이것이 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라서 이런 글을 통해서 딱 뒤집어 회광반조를 딱 해버리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변하는데 보는 놈은 안 변하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놈을 딱 한번 돌이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의 도노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시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급하고도 생생한 화두로서 나로 하여금 많은 글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시간과 게임을 벌려왔습니다. 흥미거리로서의 게임이 아니라 항상 목마르기 때문에 벌이는 게임 말입니다. 여러분, 보르헤스가 구도자였다는 거 아시겠어요? 보르헤스가 이 사람 구도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목말랐다. 구도자는 목마른 사람이다. 근데 왜 뒤에 나오지만 왜 보르헤스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목말라서 벌이는 게임을 자기가 일생에서 했다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도 봤어요. 한 소식 했어. 그래서 제가 택했다니까. 제가 그냥 안 택하고 흥미가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한 소식 했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개인의 체험이 자기 체험을 넘어선다는 걸 깨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자, 사람이란, 보르헤스 말이에요. 사람이란 너무나 가련해서 역설적으로 불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 아닌가요? 자기가 너무 가련하지 않나요? 근데 가련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고 그 목마름 덕분에 한번 불멸의 존재가 된다. 사람이란 너무나 가련해서 역설적으로 불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멸성은, 인간의 불멸성은 시간과 공간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합류하는 수학적인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갑니다. 작가는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를 걸어다닙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세계. 이거 지금 부처님의 세계하고 지금 같은 거죠. 인간의 가련하지만 가련한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얻게 되는 불멸성은 시간과 공간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합류하는 수학적인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상대사는 10세라고 불렀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인데 3세를 한 번 더 과거의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현재의 과거 이런 식으로 나누면 9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 9세가 합류하는 수학적인 어떤 지점, 그걸 어상대사는 10세라고 불렀어. 그리고 어상대사의 이 10세라고 하는 말이 어상대사가 말하기를 중도란 9세와 10세, 그러니까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흐르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모든 흐르는 시간이 만나는 합류하는 지점, 흐르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여기서 일어나는 바탕으로서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 위에서, 여러분, 과거도 그때는 영원한 현재였어요. 현재도 현재예요. 미래도 그때 가면은 현재일 거예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는 없고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밖에 없다 할 때 이 현재 시간을
어상대사는 10번째 시간, 10세, 세가 시간 세자거든요. 동양에서는 이 세 개를, 세는 시간이고 개는 공간이에요. 시간 플러스 공간을 세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9세와 10세가 만나는 지점, 9세, 10세가 호상, 상호간의 적, 우리 색적 시공할 때 적, 9세, 10세 호상 적. 근데 그 지점이 오늘은 정멸보궁에서 텅 빈 모양으로 딱 있었다 이거예요. 모양이 있으면 국한될 텐데 모양 없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한 지점이 오늘은 정멸보궁의 그 좌대 위에 텅 빈 공간으로 부처님이 딱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어상대사의 제자 중에 어상대사 제자의 십철이라고 불렀어요. 십철이 철학할 때 철자, 그 철인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분을 철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상대사 밑에 십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통인데요. 어상대사의 제자 십철이 흩어져서 신라 땅에 절을 세우는데 어상대사의 화엄경을 바탕으로 그 화엄종의 종찰 10군데를 세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데가 해인사, 범어사, 계룡산, 갑사. 제가 10개를 다 못 외우겠지만 어상대사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화엄종에 속하는 그 세워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사찰들이 거기 나왔어요. 자, 그 중에 지통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어상대사 가르침을 받고 화엄경을 공부한 뒤에 태백산 미리암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초막을 짓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다 드릴 말씀은 삼국 유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통 스님이 어상 스님의 문화를 화엄경을 마스터한 뒤에 문화를 떠나서 수행하러 태백산 미리암으로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자기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미래에 오는 부처인 미륵부를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 딱 자기가 초막에 자기가 모신 미륵불 앞에 앉아서 딱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태백산에 멧돼지 많겠지. 하여튼 기도하는 순간에 딱 정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탁 돌아보니까 소리가 돌아보니까 멧돼지가 있어요.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통이. 뭘 깨달았는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합류하는 그 지점.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바랑을 챙기고 어상대사한테 가서 점검을 받았대, 공부를. 그래서 이제 어상대사가 이 기록이 삼국 유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지통이 어상대사한테 그 순간의 경험을 말씀드려가지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화엄십철이 되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미륵불을 모시고 딱 정진할 때 멧돼지를 보고 그 순간 멧돼지는 자기의 전생이고, 현생은 지통이고, 내생은 미륵이라고 하는 그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순간 딱 만나가지고 자기 앞에서 딱 펼쳐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탁 뚫고 나가버린 그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재밌지 않나요? 표현이 시간과 공간이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현재에 사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의 시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가두게 되는데, 본질로서의 시간은 모든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시간. 이 말 재밌다. 제가 지금 처음 쓰네요.
공간인 시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재. 공간 같은 시간. 들어오나요? 흐르지 않는 시간. 공간처럼 있는 시간. 지금 거기에 딱 있는데 오늘은 진짜 이 법신불이 흐르지 않는, 모양을 갖추지 않는 법신불이 딱 좌대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딱 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부처님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네. 하여튼 직관적으로 그놈이구나 하는,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체험이 불쑥불쑥 이 현상을 넘어서는 시간이 끊어지는 체험. 그러니까 시간이 끊어진다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문학과 실존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이라는 주제와 실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만큼 시간은 문학의 중요한 주제다. 보르헤스가 말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합류하는 수학적인 어떤 지점은 어디일까? 작가가 걸어다니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세계는 어디일까? 가련한 인간이 역설적으로 불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보르헤스를 통해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자. 자, 일단 그러면 보르헤스는 누구인가라고 한번 봅시다. 보르헤스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동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의 작품은 후기 구조주의, 이건 문학 사조예요. 후기 구조주의, 또 해체주의. 해체주의의 뜻은 뭐냐면 서구 중심의 고전주의를 해체하자 이 말이에요. 해체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사조 등의 그 사상적 기초와 인식의 맹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보르헤스 자체는 후기 구조주의자도 아니고 해체주의자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주의가 보르헤스한테서 영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한 소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신선한, 특히 서구에서 볼 때는 더 신선해요. 우리한테는 깨달음이 좀 익숙하지만 서구인들한테는 깨달음이 굉장히, 서구인한테는 구원이 있는 거지.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르헤스는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이 우리 같은 그런 언어 안 쓰고 완전히 순수 창작으로, 문학으로 자기 깨달음을 드러냈을 때 서구인들은 굉장히 쇼킹했다. 여러분, 진짜 보르헤스 좋아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밖에. 우리가 서문답 보면 어려운 거하고 똑같아. 서문답 보면 쇼킹한데 어렵잖아요. 그랑 좀 비슷해. 자, 그는 1899년, 좀 재밌는 게 1899년이면 19세기 마지막 해죠. 제가 아는 사람으로는 함석헌, 김교신, 그런 분이 1900년생이거든. 1899년. 그보다 10년 뒤가 제가 제 직장에서 상사로 모시고 20년간 매일 점심 같이 먹었던 유달령 선생님이 1910년 그때 10년생이거든요. 유달령의 스승이 김교신이 1900년, 또 김교신 함석헌의 스승인 다성 유영모가 1890년생. 10년 터울이거든. 근데 이제 보르헤스는 지금 함석헌, 김교신하고 동갑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감을 잡아요. 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변호사 아버지와 영문학자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할머니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집에선 영어와 스페인어를 이중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중 모국어를 보르헤스는 어떻게 했냐면
친구 만날 때는 스페인어 하고요. 친구는 다 스페인어를 하니까 100%. 근데 집안에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책은 주로 영어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 모국어를 가지면 굉장히 유리해요. 언어 감각이 굉장히 발전해요. 내가 깨달아요, 깨달음이 깨달아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 바로 서는 데서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깨달음이란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용해질 때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여튼 언어에서 배워요. 네. 자, 다음에 보르헤스는 15세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이주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식 교육을 받으며 불어와 독어 그리고 라틴어를 익히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스페인어, 영어는 모국어예요. 근데 유럽에 살면서 스위스 살면서 스위스 언어는 또 불어, 독어 그리고 유럽의 고전어인 학교에서는 라틴어 배우거든요. 우리 한문 배우듯이. 우리 한문이에요. 라틴어가. 라틴어 그리스어가 서구인들한테 우리한테 한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익히게 된다. 21살에 스페인을 거쳐 조국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그는 당시의 새로운 사조인 전위주의, 아방가르드. 여러분 문학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현대인이 얼마나 모던에 관심이 있는가. 모던은 새로운 거. 지금 어떤 사조를 생각한 문학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생각, 사고방식을 이름할 때 아방가르드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방가르드는 군대 용어예요. 척후병이에요. 척후병은 본진이 가기 전에 정치할 때가 먼저 가잖아요. 그게 아방, 앞에서 가르드, 부대, 앞에 서는 부대, 아방가르드. 이걸 번역할 때는 전위주의, 전위 앞에서 있는 위, 앞에 서는 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문학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에 불탄 사람들. 이해되나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자.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는 문학 잡지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면서 그 문학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는 초기에 당시의 유행에 따라 아방가르드 풍의 시를 썼다. 그러나 곧 자신의 형이상학적이고도 사색적인 성향을 표현하기 위하여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다. 여러분 많이 나왔으니까 에세이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에세이 한국 번역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에세이하고 수필. 이게 서구인과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말해요. 이 말 속에 지금 우리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에세이는 뜻이 뭐냐면 써보자는 뜻이에요. 뜻 자체가 글로 써보자. 근데 뭘 쓰느냐? 그 에세이를 시작한 사람은 프랑스의 몽테뉴예요. 몽테뉴의 에세이가 있어. 그 에세이를 영어로 발음하면 에세이예요. 그러면 이 에세이, 그러니까 몽테뉴가 불어로 에세이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즈라고 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쓰는 글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스스로 내가 써보는 글이다. 그래서 에세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처럼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게 아니고 에세이는 달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뭐 과학적인 거 또 문학에서 달을 인용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쫙 써보는 것을 에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으로 치면 소논문이에요. 그게 에세이예요. 근데 수필은 보세요. 수필은 수는 따를 숫자고 필은 붓필자예요. 붓에 따른다. 에세이는 한 인간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써보는 거하고 수필은 한 인간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붓이 움직이는데 나는 따라갈 뿐이다. 붓은 현상이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영감이 와서 흐르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이게 수필이에요. 에세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지통 스님처럼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정말 보편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수학적인 지점을 딱 경험할 때 그때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체험이 인류 보편의 유산하고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는 그래서 제가 불교 처음 배울 때 불교 대학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의 4가지 문을 이렇게 나갈 때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인생의 이 문제를 허물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출가하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그 뒤에 다른 책을 보니까 그게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자기의 생로병사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렇다면 모든 인간이 이럴 거 아니냐. 모든 인간이 생사 문제에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가를 찾아서 출가하셨다. 이 문제가 다른 거 아시겠어요? 개인을 가지고 실험을 하되 그 주제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또 재미있는 거 보세요. 1938년 성탄 전날, 여러분 1938년이니까 이 사람이 1899년생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39, 40 됐죠. 자, 요때 성탄 전날 창문에 머리를 부닥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노총각이었거든. 근데 딱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애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유럽에 소고기를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부가 쌓였을 때예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별명이 작은 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제 진짜 한국은 그때 정말 낮았고 이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은 엄청났을 때예요. 자,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여러분 그 당시 1938년에 아르헨티나 수도에서는 집집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1938년 한국 생각해 보세요. 한 대도 없는 시절에 그게 집집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엘리베이터냐? 지금도 파리 가시면 철문을 척크덕 열어가지고 덕크덩 해서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애인이 3층인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다가 열려져 있는 철제 창문에 팍! 이걸 받았어. 그래가지고 머리에 찢어지면서 파상풍이란 거 아세요? 하여튼 그거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독하다 그러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철에 중독된 거지. 녹선철에 상처를 통해서 중독돼 버린 거죠. 하여튼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온 그는 자신의 사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처음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좀 약간 괴짜인 게 사고를 당한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자기 머리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 싶은 거야. 근데 기존에 하던 걸 가지고는 테스트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안 했던 걸 한번 해보자 하고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1938년이 보르헤스가 30살쯤 해서 소위 말하는 한소식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년 뒤잖아요. 한 8년 동안 보르헤스 내면에서 체험한 것이 무르익고 있다가 이런 사건을 당해가지고 이걸 한번 표현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장르로 해서 단편 소설로 이 자기 한소식 체험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막 지성인들한테는 충격을 엄청 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문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문학사에서는 카프카 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보르헤시안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뜻은 뭐냐면 깨달음을 단편 소설로 표현한 거. 이게 지금 보르헤시안 리터처럼 장르가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 사람 공부한 것이 우연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지금 한 소식 한 사람이 그 한 소식에 대한 걸 문학으로 표현한 것이 저한테도 감명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단편들이 후에 큰 문학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작품의 내용이 너무나 특이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던 그는, 여러분, 깨달음을 단편소로 쓰면 독자들이 읽을까요? 뭐? 읽어도 이해를 못해. 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던 그는 1961년 나이 62세가 되어서야 사무엘 베케트와 함께 유럽 출판인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사로잡았어요. 세계 지성인들을. 이후 그는 특히 프랑스와 미국의 문단과 사상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 후 전 세계 지식인들을 열광적인 독자로 확보하면서 보르헤스는 1967년 하버드 대학의 찰스 엘리엇 노튼 강좌에서 강의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했다. 그는 마침내 1986년 고향에서 87세로 생을 마감했다. 보르헤스라고 하는 이름은 마치 카프카처럼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날렵한 직관으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포착하여 짧은 글 속에 형상화하는 보르헤스의 작품은 여러분 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선의 개송, 날렵한 직관으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포착하여 짧은 글 속에서 형상화하는 보르헤스의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문학하고 비슷해요. 이것은 많은 독자들을 경이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그의 책을 펼치면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환상의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전개되곤 한다. 여러분, 제가 이 환상의 세계라는 말은 그 당시 많은 문학평론가들이 보르헤스의 작품을 환상문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평론가들의 눈에는 특이하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문학이 아니고 환상문학이라고 불렀어. 저도 그 사람들 인용해서 환상문학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지금 보면 환상문학이 아니야. 본질문학이에요. 적응 안 된 뜻이야. 진짜 본질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주의 문학이 아닌 환상문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한 번도 생각이 없는 환상의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전개되곤 한다. 확실히 그는 현실의 이면에서 숨죽이며 숨어있던, 자, 현실의 이면에서 숨죽이며 숨어있던 미묘한 피안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들이는데 능하다. 지금 표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현실의 이면에 숨죽이며 숨어있던 미묘한 피안의 세계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것이 이 현실에 숨죽이며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탁 포착한 사람은 이걸 탁 끄집어낸다. 자, 그 세계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포로에서의 붓것을 통하여 슬며시 이 일상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포로에서 문학전기 첫 문장이 뭐냐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어요. 제가 쓴 책에 들어가며 하면서 첫 마디에 삶에는 경이로운 기적이 있다든가. 그리고 둘째 문장이 뭐냐면, 책을 읽다가 책장에 베일 때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좀 지나면 선홍빛비가 싹 처음에 나오죠. 인생에는 처음 쓰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문득 그게 피로 쫙 나올 때, 도노가 그래요. 처음 도노할 때는 몰라요. 뭔가가 싹 스쳐 지나갔는데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 선홍빛 피는 뭐예요? 안 보이는데 안에는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밖으로 이렇게 배어 나오는,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이란 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는데 능했다, 보르헤스가. 자, 보르헤스의 붓것을 통하여 슬며시 이 일상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존재의 현현이다. 현현은 드러남. 네. 아미타불의 현현, 이런 말 쓰거든요. 아미타불의 나타남. 많은 평론가들은 이 독특한 보르헤스 스타일 문학이 이루어진 배경이 바로 그의 근본 체험, 특히 시간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요 단락까지만 읽고 좀 휴식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읽고, 예. 자, 생전에 그가 예언했듯이 작가로서의 그의 이름, 즉 하나의 픽션으로서의 보르헤스는,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재미있는 게요. 죽은 사람의 이름은 픽션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남아가지고 그 사람 역할을 막 하고 있어. 그 역할 가장 많이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픽션이야, 진짜. 예. 자, 보르헤스가 좀 약간 늙음하게 이런 걸 썼어요. 짧은 글이니까 그냥 소개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제목이 에세이예요. 보르헤스의 짧은 에세이. 제목이 보르헤스와 나예요. 보르헤스가 쓰면서. 글 제목이 보르헤스와 나. 그래서 어떤 글이냐면, 보르헤스에 관한 소식은 그의 이름으로 오는 우편함이나 문학 인명사전이나 또 독자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통해서 보르헤스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네,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탱고를 좋아하고, 탱고 한 소절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스티븐슨의 소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 난데, 보르헤스는 조금 유명해져 가지고, 이미 그는 하나의 픽션이 되어 가지고, 그 앞으로 이렇게 문학 인명사전 보면 보르헤스가 있고, 여러분 되게 낯선 거 아세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르헤스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 나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이러한 걸 약간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글을 남겼는데, 나는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르헤스하고 나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여튼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르헤스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남겨주고 난 떠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문장이 문단 딱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 글을 보르헤스와 나중에 누가 쓰는지 모르겠다.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지금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전체가 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나와 이제 본질이 깨어나면서 그 본질과 기존의 나와의 관계 이런 것이 서서히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그랬거든. 얘하고 나하고는 툭탁 그리고 잘 싸운다. 갈등이 없지 않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보르헤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하여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둘 중에 누가 이 글을 쓰는지 모르겠다. 참 그 묘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또 돌아와서 생전에 그가 예언했듯이 작가로서의 그의 이름, 즉 하나의 픽션으로서의 보르헤스는 개인적인 실제 인물과는 상관없이 유럽과 아메리카, 나아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떠돌면서 경의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환상문학의 창시자, 중남미의 호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 바벨탑 같은 작가를 위한 작가 등으로 부른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독자를 위한 작가라기보다는 작가를 위한 작가 등으로 부른다. 비록 초기에는 일반 독자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소수의 지식인 독자들에게만 읽히는 작가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그의 유니크한 문학관이 알려지면서 일반 독자들에게도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보르헤스의 문학적 상상력과 그것을 표현하는 기법은 매우 독특하다. 그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 아르헨티나의 지성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집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책에 파묻혀 살다가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고 평생 글을 쓰다 죽은 것이다. 글 쓰는 일 외에 그가 가졌던 유일한 직업은 도서관 사서와 문학 교수였다. 그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책에 둘러싸여 살았고 소수의 친구들은 작가 아니면 문학 잡지 편집자였다. 어쩌면 보르헤스는 도서관에서 태어나 도서관에서 읽고 쓰고 일하다가 도서관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르헤스가 나중에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교수가 돼요. 근데 보세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 쓰는 모국어가 영어잖아요. 근데 보르헤스가 장님이에요. 그때는 장님. 근데 척 앉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전설처럼 들어봤던 몇백 년 전 영국 작가들. 보르헤스 집에 어릴 때부터 자기 도서관에 영국 문학의 모든 고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특히 이제 보르헤스가 굉장히 영석했던 것 같아요. 다 외운 거예요. 학교도 안 가지. 마음껏 책만 읽으라 그러고. 그걸 숭배하는 문학 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걸 읽어서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시 그러면 촥 나오고 또 누구의 소설 그러면 나오고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예요? 옛날 우리가 모르는 시조니 뭐가 근데 그거를 완전 영국 고어로 지금 미국 애들한테 미국 촌놈들 앞에서 이거 문학 강연하면서 촥 입에서 그 옛날 영어식 발음으로 우리로 치면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영문자로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지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젊은 그 하버드 애들이 정말 독특했어요. 근데 또 말하는 건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수학적인 지점. 공간을 넘어선 어느 곳.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제로 이런 다양한 레토릭과 레파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끌렸던 것 같아. 기왕 스페인 문학을 전공하고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 문학 작가 중에서 지금 보르헤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